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심화반은 2개월 우리가 특별히 단원별로 오늘부터 어휘력, 그리고 현대문법, 어문규정, 그리고 한자어, 한자성어 위주로 좀 집중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신 이제 부분 독해도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목표가 짧은 시간 안에 국어 지식 파트를 좀 더 심화하고 또 문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반 들어가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도 의미를 가지니까요.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바짝 덤벼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서로 최선을 다합시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나눠드린 프린트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앞부분에 일단 기출문제 어휘가 들어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현대문법을 정리하는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 2, 3주 안에 빨리 끝내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또 어휘력과 어문규정, 또 어휘력과 또 한자성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1번 봅니다. 보기에 밑줄 친 것과 같은 현상을 비판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 자, 항상 독해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택지를 보시고, 선택지가 뭘 묻는가, 그걸 집중해서 우리가 지문을 읽자라고 했어요. 같은 지문도 어떤 의도로 읽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짧게 걸리기도 하죠. 자, 선택지 봤더니 속담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밑줄 친 부분을 보고 어떤 속담이 생각나면 굳이 저 위에 있는 지문들은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밑줄을 봤더니 자본주의와 함께 도입되는 물질주의는 배금주의나, 자, 배금할 때 한자어 봐요. 손수변이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숭배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배금하면 뭐야? 금을 숭배하는, 즉 물질 만능주의를 일명 배금주의라고 부르죠. 배금주의나 또는 황금 만능주의로 변질이 포인트야. 변질되기 쉽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함께 도입되는 그 물질주의가 원래는 성격이 그렇지 않았는데 다른 성격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나 문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성격이 변질될 때 우리가 이를 속담으로 규리,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정답 몇 번? 2번. 또 근대적 시민사회의 중심적 가치의 하나인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전락되기 쉽다. 그래서 변질이니 전락이니 라는 어휘에서 그 성격이 변화한 걸 알 수가 있고, 이와 관계 깊은 특성은 즉 속담으로서는 2번이 적절하겠죠. 자, 1번.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 라는 말은 결국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즉 분수를 지키자라는 얘기고, 이는 4번과도 유사하죠. 4번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것도 결국 분수를 지키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3번, 개꼴이 3년 묵어도 황모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개꼴이 3년 묵어도 황모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즉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본문 잠깐 봅니다. 이 글은 교과서 본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몇 가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근대화라고 불리는 사회의 구조 변화가 충분히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들이 아직도 많이 보존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래적인 행위 양식도 적지 않게 확산되어 있게 된다. 자, 꽤 긴데 이 긴 문장을 한마디로 줄이면 근대화라고 불리는 사회구조 변화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바로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지칭했냐면 중간적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이와 같은 이라는 접속어가 있고, 이러면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정리해주는 말이 뒤에 문장에 오는 거지. 즉 이와 같은 중간적 단계에서의 문화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결국 한마디로 하면 뭐야? 중간적 단계의 문화라는 거야. 이때는 일종의 혼합 문화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결국 이 단원의 핵심은
즉 이와 같이 근대화가 일어날 때 아직 완전히 섞이지 않은 그런 상태의 중간 단계에서는 혼합 문화의 양상을 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접속어 뭐나 하냐면 이러한 단계는 뭘 가리켜요? 중간적인 단계 문화적 특징은 즉 생활 형식과 가치관 등에서 계층 간, 세대 간, 도시와 농촌 간 이때의 간은 사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두 띄었었죠. 그래서 격차가 심하고 소위 하면 한자어로 이른바 이런 얘기죠. 소위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른바, 품사는 부사죠. 이른바 비동시적인 것에 동시적인 혼재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이 단어는 중간적 단계에서의 문화적 특징을 말한 거야. 이를 혼합문화 또는 뭐라고 말한다? 비동시적인 것에 동시적인 혼재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결국 이는 중간 단계에서의 문화의 특징 또는 혼합문화의 특징 또는 비동시적인 것에 동시적인 것의 혼재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에 대한 구체화된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 이제 완전히 근대화가 이루어진 이후의 특징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얘기한 이 중간 단계에서 특징을 상수라는 내용이 뒷받침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문단은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밑줄 친 부분만 봤지만 뭐가 나온 것 같아요? 바로 위의 문단에 대한 뭐야? 상수리. 그래서 이런 혼합 단계, 중간 단계에서는 우리 밑줄 친 부분에서 봤듯이 뭐가 일어나기 쉽다? 변질과 또는 전락이 일어나기 쉽다. 자, 이렇게 독해를 할 때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눈으로 쭉 보는 게 아니라 머리로 그 구조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건너뛰어야 될 부분 또는 집중적으로 읽어야 될 부분 이걸 구별하는 능력이 독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글을 읽을 때에는 다 읽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글의 주제를 물어볼 때는 항상 이렇게 첫 단락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다음 단락이 어떤 관계인가를 짐작해보고 그럼으로써 읽어야 될 부분을 줄여가는 것이 결국 독해의 요령이다. 이건 짧은 시간 안에 됩니다.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 읽는다라는 건 자신감이 없을 때 나오는 거니까 항상 평소에 연습할 때도 글을 읽을 때에는 첫 단락에 여러분들의 즉 관심을 집중하고 그리고 나머지 단락은 어떤 관계인가를 항상 살펴보자. 그리고 방금 첫 단락을 읽을 때 유의했듯이 접속어나 지시어 등이 나왔을 때 이것이 그 문단의 구조를 파악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접속어나 지시어에 주의하면서 읽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번에 첫 문단의 첫 문장에 보이듯이 첫 문장이 너무 길어. 그럼 반드시 뒤에요. 요약하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읽었을 때 문장이 길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또 읽지 말고 선생님이 또 읽지 않았지? 어딜 봤어? 이와 같은 하고 뒤에서 요약하는 문장을 살펴봤어. 오히려 중심되는 문장이 간결하면 그 부분은 한 번, 두 번 더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문장이 길어질 때는 그걸 또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보다는 그걸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 뒤에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말고 글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써도 꼭 그런 식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글은 그렇게 구조화된 글은 선보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밑줄 친다 2번.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백화점을 돌아다녀도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지 못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를 물을 때는 유사한 말로 바꿔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마음에 든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취향, 스타일에 맞는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취향에 맞다, 스타일에 맞다 또는 굳이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마음에 든다 이렇게 뒤에 서술어까지 고려해서 마음에 드는 옷 또는 좋아하는 옷 이렇게 바꿔도 되죠. 1번 몸은 늙었지만 스타일은 청춘이다. 이상하지? 이때 마음은 마음 먹은 것 이런 의미고 그러니까 몸의 상대어죠. 이때 마음은 몸의 상대어로서 다음 2번 안 좋은 일을 마음에 담아두다라는 얘기는 뭐야? 기억하다, 떠올리다 라는 거지.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다 이 말이에요.
3번. 아이가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즉, 좋아하지 않고, 이런 의미죠. 정답 몇 번? 3번. 거기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다 할 때 노는 데는 대가 의존명사라 띄었죠? 뒤에 보조사로는 판단할 수 없고 일부러 거기 애를 넣어봐. 그러면 노는 데에 정신이 팔리다. 의미 되죠? 그러므로 의존명사라 띈다. 이해됐죠? 다음 4번.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어진 사람을 사귄다. 이때 마음이 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 즉 인격적으로 배려심이 있다, 또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다, 또는 도덕적으로 어질다 이런 의미니까 좋아한다는 의미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자, 항상 유사한 말로 바꿔보시고 유사한 말이 즉 잘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냥 마음에 들다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의미가 통하는지 이러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이런 문제는 차분하게 하면 돼요. 됐어요? 다음. 미술친 단어의 한자로 적합한 거. 자, 이런 문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부수를 중심으로 공부하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 중에 외웠던 게 나온다면 참 좋겠지. 그럼 아주 수월할 텐데 우리가 외운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대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늘 한자 공부는 부수를 중심으로 뜻을 추론해 보자라고 했어. 자, 1번 봐요. 무언가를 상실해버렸다 하면 일단 추론을 하려면 이 낱말의 우리말 뜻을 먼저 풀어봐야 돼. 그러면 상실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잃어버렸다. 그럼 최소한 우리가 잃어버릴 실자는 알아야 돼. 이것까지 모르고는 못 풀고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1번은 맞을 수 있지. 이해돼요? 따라서 선생님이 그랬지 한자어는 이음절로 되어 있지만 그중에 한음절만 정확하게 즉 의미가 통한다면 그건 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야. 이해돼요? 따라서 상실하다 맞을 수 있어. 이제 2번을 갔더니 무언가를 상실해버린 느낌을 가지고 성장했다. 이때 성장하다는 건 뭐야? 자라났다. 즉 어른이 됐다 이 말인데 그러려면 어른이 된다 하면 이 장자를 써야죠. 그죠? 이 장자를. 즉 이건 길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장하다라는 의미도 있어. 또한 즉 우리는 무언가를 상실해버린 느낌을 가지고 점점 커갔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의미는 여기 기를 장자에 있고 그리고 이룰 성자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장하고 써야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 2번 선택지에 있는 성장은 장자가 들어있나? 우리가 아는 거. 그렇지. 오드자가 들어있어요. 오드자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장자라는 이 소리는 상관없고 이건 상관없고 일단 오드자가 들어갔다면 이 단어는 꼭 뭐하고 관계돼? 옷 입는 것과. 따라서 이때 성장은 잘 꾸며 입는 거야. 정장 차림에 잘 꾸며 입으면 성장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따라서 안 어울리겠죠? 기르다, 자라나다라는 의미하고는 안 어울리고 오드자가 들어가면 꾸미다, 옷을 화려하게 입다 이런 뜻입니다. 2번 틀렸고 3번. 그래서 어머니에게 내가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물을 때가 종종 있죠. 게다가 밑줄 치고 거기에다가의 준말이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첨가의 역할을 하는 접속어입니다. 따라서 게다가 하면은 뒤에 앞의 내용에 대한 뭐가 나온다? 첨가. 부연, 첨가의 역할을 하는 거야.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 눈엔 참 이상했어요. 자, 뜻이 뭐야? 평소와 달랐어요 이 말이잖아. 상식과 달랐어요 이 말이잖아. 따라서 다를 이자가 들어간 건 맞는데 이 상자는 상황 상자고 우리가 평소에 보통 상자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보통 상자는. 그래서 상식하면 R식자를 써서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상자가 들어가야지. 그러므로 거기 있는 그 상자는 상황 상자야.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장면을 말할 때 쓰는 상자고 우리가 평소의 상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 우리 집당자에 이게 집이거든. 거기 앞에 두건이야. 그러니까 앞치마를 두른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습이지. 그래서 보통 상자, 상식 상자예요. 그래서 상식적인 것을 말하지. 그러니까 내 눈에 이상했다 하면은 상식과 다르다. 그러므로 상자가 틀렸죠. 다음, 마당에다 애써서 기른 집짐승들을 잡아먹다가 합성어입니다. 잡아먹다 합성어야. 그래서 잡아먹다 붙여 쓴 거죠. 본용어는 보조용어는 절대 붙여놓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출문제에서 본용어는 보조용어는 붙여놓지 않습니다. 띄어 쓴다고요. 그런데 잡다와 먹다 분명히 있는데 이걸 붙여놨다는 얘기는 보조용어를 붙일 수 있다. 그래서 허용해서 붙인 게 아니라 합성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잡아먹다 합성어죠. 잡아먹는 것도 이상했고 겨울을 잘 넘기고 해동이 될 때 이때 해동은 무슨 뜻이에요? 겨울을 넘겨 해동이 된다 이 말은 얼었던 게 풀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해동의 동자에 겨울 동자가 들어가면 안 되지. 겨울이 풀리는 게 아니라 엉게 풀리는 거야. 그럼 얼었다 하면은 부수 뭐 들어가야 돼? 얼음빙자. 우리 요렇게 하면 물숫자지만 얼음빙자는 뭐야? 요렇게 쓰지. 알겠어요? 그리고 동이라는 발음은 동력동자에 있고요. 그래서 이건 얼동자입니다. 그래서 해동하면 엉것이 풀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자가 틀렸다 하고 찾을 수 있죠. 한자어는요 90%가 이와 같은 형성자야. 형성자라는 건 뭐냐면 뜻을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음을 담당하는 부분. 물론 뜻과 뜻이 만난 회의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뜻과 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뜻을 드러내는 부분이 우리가 알아채기 위해 부수를 공부한 거고 그리고 음을 드러내는 부분은 또 부수를 알게 되면 이렇게 음을 또 추리해 볼 수 있죠. 여기서는 동자가 이 동력동자는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로지 발음을 담당하는 거고 이 얼음빙자가 뜻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동하면은 엉것이 풀린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추리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행인데 사실은 이 문제가 여러 개 나온다면 암기도 많이 하라고 선생님이 말하겠지만 나오면 한 문제거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 왜냐면 찜찜하거든.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찜찜하기 때문에 공부는 하되 너무 무리하지 마요. 왜냐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유형이야. 한자성어나 속담 이런 건 거의 100%라고 본다면 이런 직접 한자를 물어보는 이렇게 밑줄 친 말에 적합한 것은 이거는 사실은 복불복이야.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대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라고. 그러면 의외로 쉬운 한자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거에서 분명히 본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것만은 틀리지 않겠다.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 한자가 약한 친구들은 한자가 어렵거나 한자를 공부하는데 힘들어서가 아니라 안 본 거야. 자료만 있지 직접 안 봐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먹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이 4번 문제.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기업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거. 자, 조금 전에 2015년 교육행정지 문제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은 문제야. 선생님이 그랬지? 이렇게 유형이 같다는 조건에서는 기출문제 100% 다시 나온다고. 알겠어요? 대신 지문만 다르고 선택지만 달라질 뿐이지 출제 유형은 똑같아. 국어의 경우는. 7급, 9급 관계없이. 알겠어요? 자, 서로 다른 직면인데도 같은 유형의 문제잖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겁니다. 푸는 요령은 똑같죠. 그는 집에 갈 때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갔다는 거야. 1번.
그는 남들과는 다른 비범한 재능을 이용하여 태어났다. 어색하지? 이때 재능을 타고 태어났다. 이 말은 뭐야? 가지고. 그렇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야. 재능을 지니고 재능을 가지고. 2번. 그는 가야금을 발가락으로 탈 줄 아는. 무서운 아이네. 그지? 우리는 손가락으로도 못하는데. 자.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뭐였어요. 그죠? 우리 가끔 보면 트럭 이빨로 끄는 놈. 그죠? 그런 거를 뭐 유리 위에 뭐 왼발로 걷는 거. 왜 그런 짓을 하나 몰라? 자. 가야금을 발가락으로 탄다. 이건 뭐야? 그렇지. 연주하다. 연주하다. 그는 어릴 적부터 어릴 적 띄었었네. 한 단어가 아니네요. 그러면 한 단어가 아니네 이러고 끝나지 말고 반드시 복습할 때 뭐 해야 돼? 사전을 찾아서. 지금 같이 수업하는 중에는 찾을 필요 없고 쉬는 시간 이럴 때 한 번 더 찾아봐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한 번 더 눈에 들어오지. 많이 봐야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그거는 사람이든 단어든 똑같습니다. 많이 안 보면 뭐야? 잊어버리는 거고. 이해돼요? 우리 옛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이든 내가 이걸 기억해야겠다 그런 뭐야? 자주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전도 한번 보고 수업하면서 매번 한 것도 한번 보고 이러면서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읽는 거야. 그게 암기지 막 기를 쓰고 억지로 하는 건 암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머리에 고통을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지. 공부는 즐거워야 돼. 자꾸 반복하면서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자, 어릴 적부터 남들 앞에 서면 부끄러움을 잘 탄다. 이것도 이용한다는 건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잘 탄다 그러면 이때는 부끄러움을 탄다라는 얘기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지. 부끄러움을 잘 탄다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성향이 있다. 그런 기질이 있다 이런 뜻이죠. 정답은 몇 번? 4번. 그는 감시가 소홀한 야밤을 이용해 즉 먼 곳으로 간 거죠. 우리 이렇게 야밤을 몰래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걸 한자성어로 뭐라 해? 야반도주죠. 야밤도주가 아니라 야반도주죠. 야반도주했다 이 말입니다. 자, 5번 갑니다. 다음 글에 어울리는 고사성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돼? 선택지에 한자부터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1번 여세추이죠. 여세추이. 요런 건 우리 한자성어에는 2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사자성어가 있고 또 하나는 뭐야? 고사성어가 있지. 고사성어는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사자성어는 스토리와 관계없이 글자를 쫓아가면 되는데 이 글도 사자성어야. 즉 여세추이하면 추이라는 것은 변화죠. 따라서 세자는 세상 세자고 여자는 더불어 여자야.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데 더불어 간다는 얘기야. 세상이 변하는 흐름을 따라가다, 세상이 변하는 흐름을 더불어 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세를 타다 이 말이야. 유행을 타다, 여세추이. 그래서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다,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 가다, 또는 시세를 쫓다, 흐름을 따르다, 유행을 따르다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해 갈 수 있는 사자성어. 2번 좀 어렵죠? 휴자예요. 공휴일괴라는 겁니다. 공휴일괴. 처음 보는 단어일 겁니다. 왜냐면 우리 기출에 처음 나왔고 공휴일괴. 공휴일괴. 즉 우리말로 하면 고지가 바로 적인데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완성 직전에 중단하는 걸 공휴일괴라고 해요.
즉 거의 다 이루어진 일을 중단하는 것. 그래서 고지가 바로 적인데 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때 공유일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거의 완성 단계에서 중단하는 것, 공유일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러 기업체가 이렇게 해외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는데 다 자금도 모으고 인원도 다 뽑아놓고 막상 추진하려고 했더니 중국이 사드 문제로 갑자기 통상의 교류를 막았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은 어떤 처지에 처한 거야? 공유일괴의 처지에 빠진 거지. 알겠죠? 자, 지금은 한자성어 뜻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야 돼? 적용을 해야 비로소 한자성어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3번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지 뭐야? 견마지로. 또 무섭게 태마지로 이러지 말고 또는 대마지로 이러지 말고 견마지로. 무슨 뜻? 충성을 다함이죠. 주인이나 나라에 충성을 다할 때 견마지로를 다한다. 충성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4번도 아는 한자 성어네요. 뭐예요? 우공이산.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공이산. 이건 스토리죠. 고사성어입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은 의미가 안 되고 결국 지성이면 감천이다. 즉 노력을 다하면 하늘도 돕는다. 우공이산이야. 자, 본문 봤더니 첫 단락에 단락의 처음에 30년 가까이 한 우물을 판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기업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자, 이 뒤에는 무슨 내용 나오겠어? 바로 이 기업이 어떤 면에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는지, 또 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서 CEO가 어떤 소감을 말하는지, 이런 내용이겠죠. 자, 더 읽을 거 없습니다. 결국 이 기업은 왜 명예의 전당에 올랐어요? 한 우물을 팠다는 거죠. 한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뭐야? 정성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한자성어 몇 번? 4번. 그리고 또 잊지마. 이렇게 기출문제예요. 공유일괴처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이런 한자성어가 등장하면 절대 답 아닙니다. 절대 답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선생님하고 열심히 했는데 처음 보는 게 나왔어. 절대 답 아닙니다. 이건 확신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답이 될 수는 있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자성어 틀리면 아는 걸 틀리지 절대로 모르는 거라 틀릴 일은 없을 거야. 그렇죠? 자, 근데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모르는 거에 자꾸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다. 자, 공유일괴 처음 등장한 거야. 여세추위는 몇 번 나왔어요. 여세추위는 몇 번 나왔지 네가 처음 봤을 뿐이지. 알겠어요? 몇 번 나왔고 반면에 공유일괴는 처음 등장했어. 암기해 두시고 다음 문제 갑시다. 보기에 홍길동 씨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한자성어. 1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금상첨화. 금상첨화. 읽을 수 있어야죠. 금상첨화.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반대가 뭐지? 설상가상. 나쁜 일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 다시 한번 금상첨화에 상대되는 말은 설상가상. 2번은 오비라. 선후에 일어난 일을 뭐로 오해하는 거야? 인과관계로 오해하는 거지. 우연히 벌어진 일을 필연적이라고 오해하는 거. 오비라. 우연히 벌어진 일을 필연적이라고 오해하는 것. 3번은 고진감래. 이건 사자성어 그대로지? 뭐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그런데 고생은 오래 걸리는데 기쁨은 잠시야. 여러분들 합격하면 그 합격의 기쁨 며칠 못 가요. 계속 흥분할 것 같죠? 천만에. 며칠 못 가. 그리고 부모님들도 우리 딸 최고야. 우리 아들 이제 고생 다 했네. 딱 이틀만 좋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고 현실의 문제들이
또 여러분들이 그때 부딪히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 사회에 갈 때, 대학 졸업할 때, 또는 이렇게 취업할 때 그걸로 고생 끝이 아니더라고. 또 새로운 문제, 또 새로운 문제. 어쩌면 우리는 열흘의 고생과 하루의 기쁨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열흘의 고생을 지날 때에는 하루의 기쁨을 상상하시고 또 하루의 기쁨이 왔을 때 너무 그것이 오래 간다고 착각하지 말고 또 앞으로 또 다른 형태의 고생이 있을 거라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죠? 그래서 너무 비관적이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흥분해서 또 모든 게 다 풀리는 것처럼 오해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삶이란 건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4번은 일거양득. 일타사피 뭐 이런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일거양득. 일석이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본문 봅니다. 홍길동 씨는 씨 띄었었죠? 왜? 1번 오타라, 2번 지칭어, 호칭어는 띄어쓴다. 3번 붙일 수도 있고 띄었을 수도 있다. 뭐예요? 호칭어, 지칭어라 띄어쓰는 거야. 호칭어, 지칭어의 시는 띄어쓰는 거야. 그러면 시를 붙여 쓰는 건 바로 전미사 시. 어떤 경우? 다른 사람의 성씨를 소개할 때. 이분은 성이 홍씨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씨를 소개할 때. 내 성씨를 소개할 때는 뭘 쓴다고? 가를 쓰고. 저는 김가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가를 쓰고, 다른 사람의 성씨는 씨를 써서 이분은 성이 홍씨입니다 하고, 또는 저는 김씨 가문의 장손입니다. 이렇게 가문을 소개할 때 시도 전미사야. 가문을 소개할 때 시도 전미사입니다. 그 경우에 붙여 쓰는 거야. 성씨를 소개하거나 가문을 소개할 때 시는 전미사라 붙이고, 지금 이렇게 지칭어, 호칭어로서의 시는 의존명사야. 명사야, 품사가. 그러니까 시라는 전미사와 시라는 명사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시는 의존명사이므로, 이때 호칭어, 지칭어로서의 시는 의존명사이므로 반드시 띄어쓰는 겁니다. 만약에 홍길동 씨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성만 써서 홍씨는 내일 열일 이럴 때는 역시 띄워야죠. 성씨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칭어, 호칭어로서의 씨는 이름을 다 밝히든 성만 밝히든 반드시 띄어쓴다. 홍길동 씨는 내일 열일 동창회에 참석할 마음이 없었지만 밑줄 치고. 자, 여기 지만은 어미예요. 얘는 뭐의 준말이냐면 지만은의 준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뭐뭐 하지만은 뭐뭐 하지만 같은 말입니다.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때 뭐뭐 지만이라는 어미는 지만은을 줄임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없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발음이 똑같다 보니까 용언 뒤에 만은은 붙을 수가 없어요. 지만은이라는 어미는 없습니다. 어미는 지만은 또는 뭐야? 지만이 어미죠. 하지만은 지만은이 어미고 지만은은 없는 말. 그럼 이 만과 은은 어떨 때 쓸 수 있다고? 앞에 체언이 올 때. 즉 당신만은 하고 앞에 체언이 올 때. 그럴 때 이 만과 은은 뭐예요? 조사죠. 보조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맞는 말이죠. 주의하세요. 우리말에 뭐뭐 하지만은 어미다. 어미. 그리고 만과 은은 조사다. 그러므로 체언 뒤에 만은은 올 수 있지만 용언 뒤에는 만은이 올 수 없다.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거야. 주의하시고. 스님이 그랬죠. 기출 문제의 질문과 답만 찾으면
하나만 공부라고. 그 이외에 나머지도 봐야 된다고. 알겠어요? 선택지도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봐야 되고, 본문도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혹시 문법적으로나 어휘적으로 내가 보완할 게 있는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마음이 없었지만 친구들의 성화라는 말 밑줄 치고, 꼭 오늘 가서 국어사전을 찾아 어떤 경우에 성화라는 말을 쓰는가. 그러니까 친구들의 등살에 못 이겨, 그럴 때도 성화에 못 이겨 이러는데, 이 성화라는 말이 문맥적으로 언제 쓰는지, 그리고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알겠어요? 친구들의 성화로 어쩔 수 없이, 이때 수는 의존명사죠.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약속을 했다. 간접 인용이기 때문에 나간다 하고 조사 뭐 왔어? 고. 나간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당일 아침 갑작스레 배탈이 나서 도저히예요, 도저히예요, 도저히. 도저하다가 무슨 뜻이라고? 시험에 한번 나왔죠? 도저하다. 실력이 월등하다 이 말이에요. 도저하다 그러면 뭔가 기준보다 월등하다 이런 의미고, 여기서 나온 부사가 뭐야? 도저히야. 하다가 붙는 말에는 히를 붙이죠. 도저히. 도저히 동창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도저하다는 낱말 뜻과 도저히라는 부사는 의미가 차이가 커요. 알겠어요? 도저하다는 어떨 때 쓴다고요? 기준보다 실력이 우위에 있다 또는 능력이 빼어나다 이럴 때 도저하다를 쓰고, 반면에 도저히는 내 힘껏 못할 때 주로 부정적인 표현에 부사로 도저히를 쓰죠. 이해됩니까? 도저히 동창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렇게 부정어가 와야 돼. 도저히 그럼 부정어가 와야 돼. 도저히 동창회에 참석하는 이런 말은 엉터리 문장. 우리 결코 그럼 뭐야? 부정어. 절대로 뭐야? 부정어. 반드시 하면 뭐야? 긍정어. 이렇게 부사어는 호응하는 말이 있단 말이야. 이게 안 맞으면 어법에 틀린 말이 되죠.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동창회 총무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고지고대로 밑줄 치고, 한 단어야. 고지고대로 한 단어야. 품사는 부사겠죠.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할 때 뭐뭐하지 않다는 부정의 보조용어냐? 절대 붙일 수 없어. 우리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보조용어를 붙이는 건 어떤 단어? 뭐뭐하지 않다를 붙이는 예외 두 개. 뭐야? 머지않아. 다 설명한 건데 항상 그렇게 새내기 같은 표정을 지으면 안 돼. 머지않아. 또 하나. 마지못해서. 그렇지. 이건 예외야. 마지못해서. 요 두 단어는 뭐뭐하지 않아, 뭐뭐하지 못하다가 만났지만 붙여 쓰는, 그래서 한 단어로 사용하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야. 그리고는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못하다 붙이면 안 돼.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동창회에 나오기 싫은 핑계라고 생각했다. 핑계 밑줄 치고, 발음 하나 체크하자. 핑계하면 여이죠? 그러니까 발음도 뭐야? 여이 그대로 해야 돼. 그러나 뭐로 발음해도 된다? 단모음 어이로 발음해도 된다. 그래서 핑계 둘 다 되죠. 대신 표기는 반드시 여이를 표기하되 발음은 두 가지가 됩니다. 질문. 여인데 이게 어이로 발음될 수 없는 거 두 개. 뭐라고요? 예와 레. 단 예와 레는 예레로만 발음이 됩니다. 이건 어이로 발음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을 제외하고는 어이의 발음을 허용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2015년 교육행정지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항상 뭐부터 보라고요? 선택지. 질문과 선택지를 먼저 봐야 돼. 윗글의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자, 밑줄이 나가 밑줄이 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의미인지는 위에 본문을 읽어가면서 선택지를 체크해야 돼. 그러므로 이건 좀 더 시간이 요하니까, 시간을 요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결국 읽어야 되는 것, 그건 시간을 요하는 거야. 근데 그 밑에 보기의 속담 중 윗글의 주제와 관련되는 거, 역시 이 글도 윗글의 주제를 알아야 푸는 거니까 차례대로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단락에 집중하자고. 수호제라는 건 큰형님이, 이때 큰형님은 붙였죠? 왜? 합성어라. 즉 이때 크다는 뭐 키가 크다 이 뜻이 아니라 집안의 백부, 큰형님이다 라는 의미니까 붙였었죠.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의심하여 말하기를,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는 나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했다. 자, 여기까지. 나는 큰형님이 붙여준 수호제라는 명칭을 의아해했다는 거야. 왜냐? 수호제가 무슨 뜻이야? 지킬 숫자, 나 오자. 나를 지키는 곳이다. 아니,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거냐 하고 의아해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때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물었어요. 그러면 이때 수호제 할 때 나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나를 지키는 것,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쓰인 거지. 이해돼요? 정답 몇 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이는 이 글의 주제와도 관계되죠. 내가 가장 지켜야 될 건 누구라는 거야? 나 자신이라는 거야. 그냥 내 몸이니까 늘 가까이 있다 이게 아니라 수호제라는 명칭에서는 나를 지키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지키는 것. 이걸 공자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신독이라고 했어요. 홀로 독자, 신독. 이 신자는 뭐야? 삼갈 신자야. 삼가다. 뭐야? 혼자 있을 때 삼가는 것. 그게 군자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예의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성질 죽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착하게 굴고, 이건 오히려 쉬운데 어려운 게 뭐라는 거야? 나를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삼가는 거. 우리 다른 사람 앞에서는 먹고 싶은 것도 양보할 때가 있고, 그리고 졸려도 참을 때가 있고, 그렇죠? 갖고 싶은데도 상대에게 줄 수도 있고, 인사하고 싶지 않아도 인사할 때가 있고, 이렇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맞을 때는 우리가 세수도 하고 깨끗이 하고 나간단 말이야. 근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며칠을 안 씻을 때도 있고, 그렇죠? 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누가 안 보면 다 먹고. 알겠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삼가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고, 이와 관련된 글이 바로 이 수호제라는 글입니다. 물론 정약용 선생님이 쓴 거고요. 자, 따라서 이때 나는 가장 지켜야 할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내가 장기로 귀양 온 이유, 이때 장기는 지역이겠지. 귀양을 온 이유. 왜냐면 정약용 선생은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귀양지에서 보내셨어요. 따라서 귀양 온 이유, 홀로 지내면서 잘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런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민해보다 깨우쳤다는 얘기지.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했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게 없고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게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은 지킬 게 없다. 그런즉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유독 이른바 나라는 건 밑줄 쳐?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들매 일정한 법칙이 없다. 결국 나를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내 육체를 갈고 닦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성품을, 나의 성향을,
내가 잘 지켜간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도 그걸 붙잡아내고, 그죠? 과욕이 생겨도 붙잡아내고.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결국 자신이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지키며 살자는 거거든. 그게 꼭 나라고 여기엔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지키는 삶을 이 글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나는 나를 잘못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스스로 뭐 한 거야? 반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은 반성하는데 우리는 맨날 잃어버리면서도, 그죠? 반성 없이 나는 나야 이러고 뛰어다니는 이런 무식한 발상을. 그렇습니까? 자, 훌륭한 분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분의 특징, 겸손하죠.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자기가 생각하는 즉 진리와 벗어날 때, 이때만 화를 내지 다른 때에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이나 이분들이 화를 낸 건 딱 한 가지야. 뭐 뺏어가고 때리고 뭐 가져가고 이래서 화내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 어떻게 이쪽 때리면 이쪽도 되려며, 그죠? 문제는 내 마음을 훔쳐갈 때 또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어길 때, 그때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성인들은, 근데 우리는 거꾸로야. 나의 어떤 가치관의 철학은 그때그때 눈치 보면서 잃어버리면서 작은 거에 불같이 화를 내고 다시는 너 안 볼 거야 이러고. 알았어요? 또는 조금만 호의를 베푸면 충성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보통 사람은 그러기 쉬운데 성인들은 오히려 자질구레한 건 다 양보하고 자신이 오로지 생각하는 바를 지켜간다는 거죠. 스님이 볼 때는 공부할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본받아서 수험생으로서의 본분만 벗어나지 않으면 친구나 가족들의 행동을 좀 많이 너그럽게 보고, 알겠어요? 그리고 수험생으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는 건 내 역할이지 엄마가 귀찮게 해서 친구가 자꾸 불러내서, 그죠? 이런 건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분만 잘 지키고 나머지는 좀 여유롭게. 아니 엄마가 설거지 도와달라는 거 좀 해준다고 네 시험에 무슨 방해가 되겠어. 그냥 수업 시간 와서는 내내 6시간 졸다 가면서 꼭 엄마가 설거지 잠깐 해달라고 그러면 수험생한테 그렇게 시킨다고 그러고. 알겠어요? 그건 주객이 전도되는 거지. 자, 따라서 그 밑에 보기의 속담 중 윗글의 주제와 관련된 거 기억.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마라. 맞죠? 그래서 이걸 공자는 뭐라고 그랬어?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죠? 왜냐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 그래서 그걸 옆에 두고 자기를 지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건 내가 수험생으로서 안 해야지 싶은 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알겠어요? 아유,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은데 내가 술은 좀 자제해야지. 그러면서 항상 바에 가서 공부해. 알겠어요? 이게 되겠냐? 안 되는 거야. 이제 내가 나이트 가서 춤추면서 밤새우는 건 피해야지. 그러면서 나이트에 방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공부해. 이거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못합니다. 됐습니까? 네가 수험생이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실에 있어야죠. 자습실에 있어야죠. 독서실에 있어야죠. 집에서 책상 앞에 있어야죠. 어디야? 카페고. 아니다. 카페에서도 공부할 수 있겠다 요새. 어디야 근데 뭐 나이트고. 어디야 그러는데 사우나고. 거기서 무슨 공부를 하겠어. 아니 찜질방에서 무슨 공부를 해. 배 따뜻한데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 아주머니들 계란 까면서 한자성어 외울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장소를 공부하는 장소에 가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믿지 마. 알겠어요? 장소를 믿으세요. 그래서 공부 잘 안 될 때면 오히려 공부 안 될 때인데 학원 오기 뭐 하면 어디가? 도서관 가. 그러면 안 생겼던 마음도 생겨. 됐습니까? 근데 에이, 오늘 마음도 그런데 좀 스트레스 풀어야지. 그리고 나이트 가면 생길 마음도 안 생겨.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이건 무슨 뜻이야? 말 조심해라 이거야. 그러나 윗글은 말 조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디귿번. 강물이 돌을 굴리지 못한다. 이 말은 뭐야? 강물은 즉 상황의 흐름이고 돌은 뭐야? 굳건한 신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흐름이 신념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야. 그 신념이 굳건하면 절대 강물이 돌을 굴리지는 못해. 그런 의미죠. 따라서 연관되죠? 정답 몇 번? 3번. 리을은 뭐지?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산부인과 찾는 새끼. 알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런 걸? 성급하다. 급한 놈이죠. 성질이 매우 급한 놈.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다음 한자 성어 중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거. 서울시는요, 가급적 지금도 마찬가지야. 시험 문제가 앞뒤 한 장이야 달라. 독해가 거의 없어. 그리고 이런 한자 성어도 지문 안 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종이 아끼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딱 한 장이야, 한 장. 이게 매년 그래요, 매년. 그래서 좀 허무할 거야. 그러니까 독해 약하다고 독해 공부한 애들은 당황하는 거지. 근데 이제 스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당할 게 없어. 뭐 한 개 있어야지 독해를. 알겠어요? 그냥 가서 풀면 돼. 자, 그럼 문제는 이런 문제는 결국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거. 자, 이런 거 해결하려고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주제별 한자성어. 즉 한자성어를 주제별로 묶어 해라. 효와 관련된 건지 우정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말하지 않고도 통한다는 건지 아니면 고난을 극복하는 건지 아니면 나라 잃은 슬픔을 얘기한 건지. 알겠어요? 선생님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수에 들어있지. 이제는 기본수에 다 들어있지. 예전엔 기본수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카페에다 올려놓은 거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수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알겠어요? 주제별로 묶어서 공부하는 거야. 물론 하나하나는 나올 때마다 모르면 찾아봐야지. 기억, 니은 순서로.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자성어는 반드시 주제별로 묶어서 해라. 그래야 이런 문제 빨리빨리 푼다고. 자, 답은 몇 번? 1번. 도청도설. 앞에도 길도자고 세 번째도 길도자야.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길도자는 말 그대로 추상적인 길이야. 진리, 어떤 삶의 올바른 길 이런 의미라면 세 번째에 있는 도자는 이건 말 그대로 뭐야? 물리적인 길. 보도블록. 이해돼요? 따라서 도청도서라면 유언비어죠. 도청도서라면 유언비어. 여기저기 떠도는 말. 나머지는 모두 무슨 뜻? 말하지 않고도 통한다. 또는 진리는 말로다 전할 수 없다. 진리는 말로다 전할 수 없다. 또는 말하지 않고도 통한다. 그래서 2번 뭐라고 읽어? 심심상인. 3번은 이 불교와 관련된 한자성어는 읽는 것부터 힘들어요. 염자입니다. 염화미소. 염화미소. 4번은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 미술치 한자어를 우리말로 고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섣부른 예단은. 예단이죠. 금물이다. 이때 예단을 우리말로 지레짐작 맞죠? 지레짐작하는 것은 금물이다. 2번 경제발전의 전력을 경주. 경자는 기울 경자. 주자는 주목할 주자. 그러니까 기울이다. 집중하다. 이런 의미죠. 경주하다 하면은 전력을 기울이다. 전력을 집중하다. 맞습니다. 3번 눈동자가 기쁨으로 충일이죠. 충일. 충자는 충분하다라는 의미고 일자는 물수변 들어갔지? 넘칠 일자야. 그러니까 충분히 차고 넘친다 이 말이야. 따라서 눈동자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맞죠? 충일, 충일하다. 차고 넘친다 이 말이야.
반면에 4번에 이 서류들을 잘 분류해서 편철해 두어라. 편철. 엮을 편자, 철할 철자. 따라서 편자에 보니까 실사변 들어있네. 따라서 이는 묶어두는 거지. 그냥 놓아두는 게 아니라 뭐야? 잘 묶어서 철하다 이런 뜻이죠. 즉, 이 서류들을 잘 분류해서 정리해서 묶어 철하다 이 말이야. 편철. 뭐 2017년도 서류, 2018년 상반기 서류 이렇게 묶어서. 따라서 편자는 엮을 편자, 묶을 편자, 그리고 철자도 엮을 철자, 묶을 철자. 그래서 둘 다 뭐가 들어가 있어? 실사변이 들어가 있어. 알겠어요? 그러므로 있다, 묶다, 엮이다, 연결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야지. 뭘 놓다, 두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정답 몇 번? 4번. 이해했어요? 자, 다음 문제.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올바르게 바꾼 거. 자, 푸는 방법은 동일해. 그리고 기출 보면서 느끼겠지만 주로 이런 문제는 7급에 많이 나요. 예전에는 이게 9급용이었는데 요새는 여러분들이 워낙 한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출제하는 사람들도 이런 유형은 좀 7급에 많고 9급은 조금 복불복이라고 그랬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예상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자, 푸는 방법은 동일하지. 낱말 뜻을 풀어서 그 관계된 말을 써야겠다 이거야. 1번의 상자는 말씀 원자가 붙었잖아. 상술하다 이런 뜻이야. 자세히 말하다. 반면에 2번의 상자는 윗상자잖아. 이건 아는 거지? 그러면 정기국회에 새 법안을 상정하다 그럼 뭐야? 올리다 이 말이잖아. 올려서 정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즉 상정하다 하면은 올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뭘 써야겠어? 상세할 상자를 쓰겠어? 아니면 윗상자를 쓰겠어? 윗상자를 쓰겠지.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걸 찍어보자. 두 번째에 보면은 배출인데 앞에 배자는 수레 거자가 들어갔어. 그렇죠? 수레에 태워 내보내는 거야. 3번의 배자는 손수변이 들어갔어. 이건 뭐야? 밀쳐내다 이 말이지. 배쳐가다 이 말이지. 손으로 아니요 그랬으니까. 2번은 수레에다가 태웠고. 지금 무슨 말이 알겠어요? 지금 여기 수레가 어디 있어요? 그 수레 거자 있잖아요. 임마, 수레 거자. 알겠어요? 마차 찾자. 수레 거자. 2번은 수레에 태웠고. 그래서 내보낸 거야. 반면에 3번은 뭐야? 꺼지라고 하고 내보낸 거야. 이해돼요? 그럼 문맥을 봤더니 우리 학교는 많은 인재를 꺼지라고 했어? 아니지. 인재를 배출했다. 키워 내보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몇 번? 2번.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걸 짐작하려면 우리가 이 안일 비자에 얘가 발음이 배도 되거든. 겨우 뜻은 여기 손수변. 밀쳐내는 거야. 아니요 하고 밀쳐내는 거야. 그러니까 배척 이럴 때 이 단어를 쓰지. 그죠? 반면에 이 안이 비자에 원래 이 안이 비자가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새 날개에서 온 거예요. 새 날개의 두 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레 거자가 마차차자가 딱 있어. 그럼 수레에 뭐야? 아닌 거는 버려버리고 되는 건 즉 키워 올리는 거야. 물론 출자는 이제 나갈 출자죠. 그래서 인재를 내보낼 때 뭐라고 하는 거야? 배출. 인재를 내보낼 때 배출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방송을 내보내면 뭐라고 그럴까? 송출. 전파를 보낼 송자를 써서 송출. 다음, 돈 끄집어내면 인출. 알겠어요? 들어있던 걸 끄집어내면 인출.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하죠.